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일본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당초 예고됐던 수준보다 10%포인트 낮아진 15%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진 기자, 양국의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까지 체결된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일본은 미국으로 5,500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미국에 15% 상호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25%로 통보했던 것에서 10%포인트 낮춘 겁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낮아졌는데요. NHK 등 일본 언론은 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절반인 12.5%로 줄이고 기존에 부과되던 기본세율 2.5%와 합쳐 총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결과인데 한미 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현지 시간 22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함께 미국 측과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8월 1일까지의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 위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 관세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고 대신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청 사흘째를 맞아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3이나 8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는 2조 원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여기에 영화 할인 쿠폰도 예고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일단 어제까지 이틀간 집계부터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신청자가 1,428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28% 수준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86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 체크카드로 받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순이었습니다. 신청 사흘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국민이 대상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민번호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 쿠폰을 지급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의 입장권을 6,000원 깎아주는 쿠폰 450만 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독립영화 전용관 등 소규모 영화관에서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오는 9월 2일까지 한 명당 4매까지 이용할 수 있고 조조 할인, 청소년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등 기존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서 최대 혜택을 받을 경우 단돈 1,000원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출생아 수가 5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초부터 5월까지 합산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먼저 출생아 현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5%대를 기록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폭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늘고 있는데요. 다만 증가율이 역대 최고일 뿐 출생아 수 자체는 2024년과 2023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습니다. 5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일단 최근에 출생아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뭡니까?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또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5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4% 증가한 2만 1,761건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5월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는데요. 5월 사망자 수는 28,510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천여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빨리 저어야 하겠습니다만 있는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만 애초에 소득이 낮아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자세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최대급여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5%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받던 임금의 80%에서 많게는 100%를 휴직급여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저소득층은 사실 임금에서 깎이는 그 20%가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는 뭐가 가능할까요? 네,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단기 육아휴직을 제안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30일 미만 육아휴직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정처는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련 정부 예산인 일반 회계 지출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1.4%에 불과했는데요. 예정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대비 일반 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양한 사은품이 나오죠.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내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게 이름은 사은품이지만 사실상 할부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사실상 할부처럼 거래됐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중단하게 되면 사은품도 물어내야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소비자 가운데 90%가 불완전 판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 결합 상품을 계약할 때 전자기기 계약은 상조와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으로 인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상엔 매월 기기값을 받은 뒤 계약 만기 시점에 기기값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품 종류별로 보면 노트북이 31%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상품에 노트북이 많았다면 이게 물론 상조 상품이기는 합니다만 젊은 층이 꽤 많이 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 피해가 50대 이상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이런 결합 상품의 경우 청년층의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련 피해 구제 건을 연령대로 분류하면 2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사 대상 상조 서비스 업체 23곳 가운데 65%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기기값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환급 기준을 명확히 따져보고 장기 계약인 만큼 주기적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최은아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을 뱉어내도록 강화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강화되는 제도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과징금의 변화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의 경우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의 최소 1배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0.5배에 그치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짬짬이나 풍문유포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1배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치가 강화됩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위반 등 공시 위반 과징금의 경우도 강화됩니다. 기존 법정 최고액의 20에서 100%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하한선을 높여 4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시장과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악화한다는 우려에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강화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은 최대 30%,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은 66%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의 감시 업무도 이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감시와 분석 대상이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시 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 여부 및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에는 시행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지금까지도 기업 대출은 성장성보다는 담보와 재무제표 같은 눈에 보이는 수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실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길 꺼려왔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업 대출 기준의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연내 관계형 금융 모범 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6대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전 은행권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형 금융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도 사업 전망 같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에 도입됐는데요.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다시 한번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은행별로 다른 지원 체계를 통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개정 작업이 있을 예정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대출에 주력하는 기존 여신 관행과 달리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강화하려는 기조와는 역행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최근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인데요.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55%로 1년 새 0.11%포인트 뛰었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에선 최근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기업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금은 우량 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제도권 대출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를 재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가운데 위기에 빠진 삼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경영 판단을 진행할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던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찬희 위원장은 과거 미래전략실, 즉 컨트롤타워 복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후 9년째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결정권자가 사라진 삼성은 시기를 거듭하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서 속속 1위 자리를 내어줬는데요. 삼성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회장을 필두로 그룹 의사결정을 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 재건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권도 거듭 언급이 됐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이찬희 위원장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사내 이사를 맡았으나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리면서 2019년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한데요. 올해 초 독한 삼성인을 강조한 이 회장이 뉴 삼성을 재건하기 위해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 1,800억 원을 전액 날릴 위기에 처한 독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자율 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요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한투증권의 배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독일 트리아논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일부 고객에게 30에서 40% 배상을 제한했습니다. 회사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한 한 명에게는 30%,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 두 명에겐 각각 35, 40% 배상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5% 배상 제한을 받은 투자자는 이를 수용해서 최근에 배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투자자들도 회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투 자율 배상은 트리아논 펀드 판매 증권사 총 8곳 중에서 첫 사례라 주목되는데요. 나머지 7곳인 KB 하나, 대신 한화, DB, 키움,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없거나 만기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자율 배상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배상해준 건들은 한투증권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투증권 소비자지원부는 설명 의무 위반 건에 대해 관련 직원이 현지 선순위 담보대출 내용과 원금 손실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건에 대해선 관련 직원이 위험 등급이 1등급인 초고위험이라는 것을 안내하지 않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먼저 권유한 것으로 사료돼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걸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 펀드는 공모와 3호로 1,875억 원씩 모집을 했고 5천억 원 현지 대출을 더해서 빌딩에 투자가 됐는데요. 현지 대주들이 돈을 먼저 회수할 선순위 지위에 있고 개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겁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개별 배상 관련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7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1.6%로 전망됐습니다.